피청구인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서 질문하신 내용과 청구인 측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사건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 계엄이었고 국민들이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은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의 국회 권력남용과 국회의원 선거의 부정 의혹으로 인하여 국민주권의 헌법 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평생 검사로 일해왔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석의 절대 과반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도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제 안건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것이고 이에 따라 계엄을 해제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피청구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수수방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게 위헌적인 활동을 중지하라고 경고하고 국민들에게 국가 비상사태의 실태를 알려서 경각심을 가지게 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2023년 10월경 국정원의 보안 점검 시 미흡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에 대하여 조사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국회에 대한 계엄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국회가 입법권과 탄핵소추권과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었지만 이를 해소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국회 해산권도 없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여도 국회의 권력남용을 시정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의 위헌적인 권력남용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킨 것이지만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비상계엄 선포 후 반나절 이내에 비상계엄 해제가 요구되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의 유연적인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야기된 행정부의 일부 기능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입법 활동 등으로 인해서 헌정문란 사태를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 독재의 실상에 대하여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비판 견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를 해산하거나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키면서 비무장과 비폭력을 분명하게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은 국회 경비원들한테 맡겨서 본관 출입문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창문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또 국회 경비대가 방화수를 분무하자 그들을 제압하지 않고 뒤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계엄군에 의하여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회의를 방해할 의사도 없었고 방해하려고 시도한 일도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와 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고 그래서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 2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기재된 것은 실행할 의사도 없이 경고용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합니다. 포고령에 기재된 내용을 실행할 의사도 전혀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법률 비서관에게 검토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야간 통행금지 부분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빼라고 했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 선동입니다. 또 대통령은 국회의원 등 누구를 체포하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계엄군이 누구를 체포하려고 시도하거나 체포한 일도 없습니다. 반나절 계엄이 명백히 예상하면서 무슨 일을 도모한단 말입니까?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명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국방 책임자들을 구속한 데 이어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셋째로 선거 부정 의혹을 조사해서 해소할 필요성이 현저합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사전 투표에서 패배한 후보자들이 선거 부정을 해서 120여 건의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검표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투표용지가 무수히 발견됐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선거 부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내세워서 선거 부정 의혹을 조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선거관리 시스템 5%만 점검했는데 그 보안성이 지극히 취약해서 아무나 해킹하여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3년 10월 설립한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AUEB이라고 합니다. 그 AUEB이 키르기즈스탄, 콩고, 볼리비아, 남아공 등 여러 나라에 한국의 전자 개표기를 보급했는데 그 나라의 선거에서 부정 의혹과 폭동이 일어나고 재선거로 결과가 뒤집히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자 개표기 때문이라는 원성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 나라들은 대부분 중국의 1대1로 주변 국가들이고 중국이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정권은 국회 과반수 권력을 활용하여 중국인의 입국을 쉽게 하고 우대하였으며 선거 관리에도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중국인의 간첩 활동이 활발해졌는데 국가정보원과 검찰, 국가정보원이 간첩 수사 그리고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해서 간첩 수사와 처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2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였고 그들의 독재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하여 부결된 법률안을 다시 의결하였고 탄핵 사유도 없이 탄핵 소추권을 남발하여 국가기관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대통령과 검찰과 감사원의 활동 예산을 삭감해서 국가 기능을 정지시켰습니다.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국회 과반수 세력의 위헌적인 활동은 여당과 협의하지 않고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일당 독재였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다는 자세로 유화 독존하였습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의 기능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국민주권의 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은 대통령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 원인이고 이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주권의 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 절차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주장 입증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피청구인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탄핵 심판 절차에서 피청구인의 출석과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사건이므로 그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더욱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구인 측은 특정 증인을 신문할 때 피청구인이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것은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없는 자세에서 위증을 하게 해달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또 수사기관에서 피청구인을 강제 구인하여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거나 헌법재판소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탄핵사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지배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께서 아까 포고령 1호를 설명을 못 하신 게 1호를 못 보셨기 때문인데 포고령 1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포고령 1호 포고령 1번에 보면 그 내용을 쭉 보면 마지막에 있는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마지막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게 이제 마지막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는 그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존중돼야 되고 당연히 그거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정치 활동을 빙자해서 국민들을 선동한다든지 또 사회를 교란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이 반국가 세력하고 결탁을 해서 체제 전복을 노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회에서의 정치활동 또는 이제 그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일시적으로라도 그러니까 통제가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들어간 겁니다. 예, 국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나 합법적인 활동이 아니고 네.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활동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넣었다는 말씀이죠. 네. 예. 그리고 아까 그 비상입법기구가 관련해서 헌법 76조 입법권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헌법 76조는 긴급 재정 명령에 관한 규정이고 그 명령은 입법의 효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대통령께서 평소에 민생 살리기나 경제 살리기 입법 수백 개를 추진했는데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에 잡혀서 실행을 못해서 안타까워하셨다. 네. 그래서 이제 주인께서 헌법 76조를 활용해서 실행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지금 이 맞습니다. 문구라는 것이죠. 예. 혹시 대통령께서 평소에 민생 입법이나 경제 살리기 입법 중에 대표적으로 언급했던 법률이 무엇인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특별히 어떤 법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네. 이런 것들을 막혀 있는 이런 법안들, 민생 관련한 거, 경제 살리기 관련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 제대로만 작동이 되면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하시면서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게 기회가 된다면 이런 어떤 비상대책을 강구해서 어떤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희망사항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에 제가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평소에 대통령께서 4대 개혁 문제라든지 그 소득세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법인세법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개혁하시려고 하는데 좌절됐던 부분을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당연히 말씀하신 데는 근데 이런 법만 잘 돼도 국민이 더 잘 살 수 있다는 안타까운 맞습니다. 말씀을 많이 다 하셨다. 포함했습니다. 예. 그런 것까지. 네. 그리고 그 청구인 측 질문에서 특전사는 의사당 내이고 수방사는 경내고 경찰은 담장 밖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주인께서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특전사가 국회 본 의사당에 얼마나 들어가셨는지 아십니까? 280명. 본관에 다 들어갔습니까? 280명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다 들어간 걸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확인한 것보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오해를 좀 280명은 국회 경내에 들어간 인원을 말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맞죠? 예. 본청에 본 회의장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7079대 묵 깨고 차묵 깨고 그거를 좀 오해를 하시고 예. 건물 안에 있었던 그죠? 게 280명이라는 예, 예. 겁니다. 건물 안에. 실제 수방사는 212명이 현장에 갔는데 실제 48명인가밖에 네, 못 맞습니다. 들어가고 50명 밖에. 그것도 예. 건물 내도 못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경내 대기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병력은 담장 밖에 맞습니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저도 저 사진 보고 본회의장과 또 국회 관계자들의 사무실이 있는 본관 건물이 있고 예. 또 국회 마당이 있고 담벼락 바깥에 또 경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특전사 요원들이 그 본관 건물 안으로 한 20여 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지를 하고 뭐 이렇게 소화기를 쏘니까 다들 이렇게 나오던데 그 특전사 요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그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병력의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하시고 있는 건 없으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수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24년 12월 7일 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은 내용입니다. 장관에게 지시를 받은 것이 국회로 가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방사가 원래 하여야 하는 국가 중요 시설의 핵심 지역 국회의사당에 대한 외곽 경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왜 가야 하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국회 연락관으로 가 있는 양재용에게 병력 배치를 부탁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수방사령관의 진술에 따르면 증인께서 수방사령관에게 정확한 임무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네. 제가 줄 수가 없었던 게 인원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 있었고 또 실제로 들어가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될지 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일단 출발해라. 그리고 그 상황을 고려해서 임무를 추가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그랬기 때문에 그 조사에서 이진우 사령관은 상황을 잘 몰라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서울에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김봉식 청장이 지금 국회에 경찰 병력이 나가 있는데 방어가 안 됩니다. 군 병력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봉식이 먼저 병력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봐서 이진우 사령관은 정확한 임무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그 수방사의 고유의 임무인 주요시설 경비를 목적으로 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간 것은 맞습니까? 이거 아까 지인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실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동 당시에 병력이 출동을 하게 되면 실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매뉴얼에 따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개인 소지가 있고 이제 통합 보관이 있었고 이때는 이 계엄 당시에는 분명히 개인 실탄 소지를 금지했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소지가 안 됐던 것이고 네. 통합 보관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뉴얼에 따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 증언을 하셨는데 체포 지시는 없었고 다만 포고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라고 동정을 좀 파악해 보라고. 동정을 좀 파악해 보라고 하셨다고 네네. 하셨죠. 구체적으로 명단을 몇 명을 누가 작성은 직접 하셨습니까, 장관께서? 제가 뭐 몇 명인지 세보진 않았는데 네. 대충 이제 3개 당의 당 대표, 왜냐하면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분들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장, 그 다음에 야당 원내대표, 뭐 기타 뭐 이런 어떤 관심 요주 인물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장관께서 직접 하신 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밑에서 보고받은 사람도 있고 예, 이렇게 분류가 다르죠. 예, 그래서 전체 명단은 지금 기억 못 하시는 건 맞습니까? 솔직히 다 기억 못합니다. 예, 제 반대 신문 15분 하십시오. 피청구인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름으로 올린 글에서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 선거소송 투표한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이 시점에. 이 시점에는 예. 못 봤습니다. 그 뒤에도 이 페북 글을 실제로 보신 적은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볼 아마 여건이 안 됐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부정선거 얘기를 많이 하셨나요, 피청구인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게 그중에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제가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러면 실제로 이 사건 탄핵 청구 답변서에도 피청구인 측에서는 부정선거를 배선계엄 선포의 중요한 이유로 들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에서는 그 얘기가 왜 한마디도 없었죠? 왜 그러냐면요, 부정선거와 관련한 것은 의혹이 굉장히 많고 방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청구인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 굉장히 국민적 의혹이 많고 여기서는 굉장히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정보도 말씀하셨죠. 많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부정선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담화문에는 안 넣었지만 네. 증인 아까 국회의원 국회에 들어가는 걸 통제하라고 못 들어가게 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증인도 없고 피청구인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까 증인은 그 국무회의 하다가 10시 반 되니까 그 합참 전투통제실로 옮겨서 예, 지휘관 회의 주재를 하시고 거기서 그러면 대통령 국민 담화하는 거는 TV로 보셨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뒤로도 국회 앞 상황 같은 거 TV 화면으로 계속 보셨죠? 보고 계셨죠? 그때는 초기 상황에서 네. 제가 조치할 게 좀 많아가지고 네. 화상회의도 해야 되고 네네. 또 화상회의는 언제 끝났습니까? 화상회의는 글쎄 시작하고 그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 한 10분 내외로 아 한것 그렇습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러고 계속 나서 또 지켜보고 뭐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또 저기 계엄사령관한테 뭐 시행 알겠습니다. 포고문 하고 뭐 이렇게 예. 하다 보니까 또 그때 방송에 국회 그냥 생중계로 계속 비춰주면서 못 들어가는 국회의원이 있고 담을 넘어가는 국회의원도 있고 그 장면이 계속 나왔어요. 네. 그거 보셨으면은 네. 이거 나나 피청구인이 지시한 내용하고 다르다. 다시 지시를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는 업무 이렇게 지시하고 뭐 정리하느라고 그걸 못 TV를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수방사령관 이진우도 피청구인 대통령이 직접 그날 자정경에 전화를 해서 국회 상황 어떤지 물어보고 빨리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입고 나오라고 해라.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들어왔다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고 뭐 해제됐다 하더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진우가. 증인은 이 진술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피청구인이 이런 지시를 안 했는데 증인의 부하들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뭘까요? 글쎄 그거는 저도 이해가지 않습니다. 아까 추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 들어가 있던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네. 답변을 하셨죠. 네, 이 본회의 의사당 안에는 들어가 있던 요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리고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군 병력들 요원들하고
국회 그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지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상황을 보고받는 순간 야 이거 잘못하다가 알겠습니다. 압사 사고가 나겠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 피해도 생기지만 우리 장병들도 피해 생기니까 네. 일단 빼라. 예, 그래야만 알겠습니다. 이게 이 저 충격이 완화될 수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주시면은 제가 그냥 잠깐 하겠습니다. 그 포고령과 관련해서 그 아마 제 기억에는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네. 우리 장관께서 제 관저에 네. 그걸 가지고 오신 거로 기억이 됩니다. 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써오신 그 계엄 선포문, 계엄 그 뭡니까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에 뭐 사실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이 국가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여기 포고령 이거는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론이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 제가 이제 느낀 것은 네.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평상시 이제 대통령 업무를 하시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네. 뭐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거나 참모들 하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법전부터 먼저 이렇게 가까이 해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예. 어쨌든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예. 거로 기억이 되고 예. 또 그 왜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네.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예,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김봉식 청장을 만났을 때 네. 그 문건을 주었고 22지 23지에서 민주당사하고 여론조사 꽃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초에 대통령께서는 국회와 선관위 이외에는 군대를 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네네. 근데 민주당사하고 여론조사 꽃은 장관께서 왜 그렇게 다시 추가를 하신 거죠? 사실 그 민주당사하고 여론조사 꽃은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 우선순위는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국회하고 선관위였고요. 여기는 병력이 나중에 제한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후속하는 인원들이 시간을 봐서 이렇게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 인원들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 투입하는 과정에서 계엄이 해제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투입이 안 된 건 그런 상황이죠. 그게 제가 한번 지금 이제 국회 독재가 이런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질서유지와 그 상징성 측면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민주당을 생각했던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중앙선관위를 스크린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 부정선거의 시스템 중에 네.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여심위와 여론조사의 그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이거를 연관해서 골랐던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계엄 선포한 날 저녁에 그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절대 하지 마라. 민주당에 보낼 거면 국민의힘도 보내야 되고 그건 안 된다 하고 꽃도 제가 자른 거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나중에 네, 여론조사 네. 꽃하고 여기 예. 들여보내면 안 된다. 예, 나중에 지시하신 것을 네. 들었습니다. 네, 하시죠. 이거는
이 계엄이 무슨 실패한 계엄이라고 소추인측이 주장하면서 군인들이 현장에 와 보니까 맞닥뜨린 상황이 국회라는 이런 민주 정체라는 것 때문에 군인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우리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나 다 우리 지금 실무급의 영관급이나 위관급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그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또 그 조치에 따라서 필요한 소수의 그 병력 이동을 지시를 한 것이고,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그 이상 이 사람들이 오바를 하거나 무슨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좀 얘기한다면은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그리고 어차피 국무회의를 열어야 또 계엄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제가 기다리다가 바로 1층 브리핑룸에 가서 군은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거기에 따라서 계엄 해제를 하겠다고 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지, 계엄의 실패 원인이 뭐냐고 묻는 것은 그거는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증인에 대해서 증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이렇게 딱딱 끊는데, 이 전체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한민국의 어떠한 군인도 그 정치적 소신과 입장이 다양하고 민주적인 어떤 철학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미선 재판관님 질문하겠습니다. 그 증인이 생각하는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국민들에게 네.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있었다면 없었다면 국민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그러면 얘기하면 될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비상계엄 요건은 네.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 비상 입법기구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입법 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그러면은 그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 입법회의하고 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국무총리나 그런 분한테 이걸 주지 왜 알겠습니다. 기재부 장관에게만 줬겠습니까?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은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그 역할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3분만 드릴 테니까 3분 내에 맞춰 주십시오. 예. 지금 비상입법기구 단어 때문에 굉장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상입법기구를 생각하셨을 때 이게 국회를 대신하는 입법기구를 생각하신 건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기재부 장관에게 주면 안 되고 국무총리한테 줘야 될 이게 거예요. 자꾸 과거에 국보위를 연상시켜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무슨 입법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물어봅니다. 그거는 제가 이렇게 쓸 때 잘못
시술한 것 같습니다. 뭐 계엄을 선포한 사람은 대통령인 저 자신이니까 아까 계엄 선포의 이유를 그 장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면 이런 비상계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국보위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국보위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넌센스고 국보위를 하는 만약에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거 줄 필요 없습니다. 국보위에도 재경분과위원회라는 게 옛날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일이지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이거를 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은 그거는 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그날 와서 계엄 선포에 대해서 뭐 금융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이라는 예산 실무 장관에게 이거를 준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고 아마 제가 그 민생입법을 방해하는 거기에 대해서 비상 그 재정 경제 명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같은 거를 제가 대수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장관도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이게 국회의 입법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냐? 맞습니다. 입법을 하려면은 뭐 지금 몇 년을 했는데도 안 됐고 또 입법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은 며칠 만에 그냥 통과시켜 버리지만 반대하면은 입법이 거의 봉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무리 가져도 할 수 없으니 선제적으로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발했을 때 만약에 거대 야당이 반대를 해서 불승인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전부 사상 누각이 되는데 이런 계엄 같은 거를 하는 상황에 국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뀐다면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를 보니 그런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국보위 같은 개념이라면은 그런 거를 시행하려고 하면 아직 군이 출동하기도 전에 먼저 대국민 계엄 선포 담화를 하고 군이 1시간 후에 국회에 들어갑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계엄 선포하고 군 이동 지시를 해라. 그러면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1시간 이상 걸린다.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 국회가 개회 중이고 또 의원회관에도 많은 사람이 있고 소통관에도 또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아직도 예결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지 않고 국회라는 이 시스템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걸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뭐 일부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 서울경찰청에서도 그 입구에서 전부 다 들여보냈고요. 군이 도착하기 전에 다 들여보냈고 어디 통제가 한다 하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어가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190명이나 빠른 시일 내에 들어와서 시간 내에 들어와서 이 계엄 해제 논의를 해가지고 계엄 선포 시간이 계엄 효력 발생 시간이 11시인데 1시에 벌써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이거를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고요.